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코너 세계와 K죠.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와 문희정 평론가 둘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크라이나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에이테크럼스 이용해서 지금 그 러시아 본토를 좀 공격했다. 이런 에이테크럼스 또 영국의 스톰 섀도우 이걸 이용해서 미사일들입니다. 본토를 공격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미국, 영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지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일단 이 에이테크럼스는 사거리가 300km고요. 네. 그리고 스톰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250km입니다. 250이요? 그러니까 사거리가 기니까 이제 장거리 미사일인데 예. 사실 그 전에 지원은 했었습니다만 미국이라든지 영국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상황이었고요. 공격을 받는 한에 있어서 방어용으로 사용을 하게끔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거 제발 사용 제한을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에는 우리가 러시아 본토만 공격을 할 수 있으면 판도 충분히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뭐 서방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확전이 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9월에 이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서방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이 전쟁에 나토와 유럽연합, 미국이 참전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아하.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걸 계속 막다가 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 우리가 사용 제한을 해제합니다라고 발표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17일 날 예. 뉴욕 타임즈의 보도로 나온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도 공식적으로 자, 미국이 사용 제한을 풀어줬어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19일 날 러시아 본토를 꽝 하고 때린 건데요. 원래는 그 러시아 본토 중에서 우크라이나가 침공에 들어가고 있는 쿠르스크 주 쪽을 때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거기서 조금 비껴난 브란스크 주를 때렸습니다. 다른 줄을 때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충분히 뭐 다른 주를 때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것 자체가 사실은 미국이 왜 이런 갑자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본토에 할 수 있게 해줬겠느냐. 예. 바이든 입장에서는 자, 바이든. 네. 자, 아니 어떨 것 같으세요? 왜 이거를 저는 갑자기? 트럼프 취임하고 네, 관련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합니다. 트럼프 취임되면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강하게 지금 한 게 아닌가 이런 제 계산은 제 생각은 그런데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했죠. 자기가 딱 취임하면은 24시간 안에 전쟁을 그렇죠.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에 대해서 내가 취임 전까지 웬만하면 끝났으면 좋겠어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전쟁은 저희가 좀 차치를 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측의 입장에서 휴전 협상을 강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있겠죠. 얘기가 러시아가 지금 영터 이걸로 해가지고 트럼프가 종료시킬 우크라이나한테 불리할 만한 그런 것들로 휴전을 할 가능성 굉장히 있겠죠. 커죠. 크겠죠, 사실은. 예, 큽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미 대선 기간의 마지막, 그러니까 트럼프가 돌아올 게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계속해서 우리한테 지원 마지막으로 네.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협상이 어차피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입장을 점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 본토 공격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이제
계속해서 미 대선 기간에는 어쨌든 전쟁이 확전이 되면 확대가 되면 본인 민주당에 유리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걸 막았다가 예. 어차피 이제 트럼프 이제 됐어요. 끝났는데 선거 끝났는데 자, 졌는데 졌는데 바이든이 그럼 왜 이걸 해줬냐? 바이든 입장에서는 몇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네. 일단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이 전쟁 끝내버리면 결국 전쟁의 공은 누구한테 돌아간다? 트럼프한테 갈 것이다. 겁니다. 그러면은 바이든의 책임론이 부각되겠죠. 네. 네가 끝까지 장거리 미사일 사용 못하게 해서 전쟁 끌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 면피를 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첫 번째 면피 부분. 네. 또 하나. 예. 자, 우크라이나가 마지막으로 미친 척하고 러시아 본토를 계속 때려대게 되면은 예. 러시아 입장에서도 와 이것 봐라 이러면서 가만 못 있겠네, 이러고. 그러면서 예. 긴장감이 고조될 거 아닙니까? 자, 바이든 입장에서는 자 트럼프 이제 난 간다. 어차피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너가 다 수습해야 돼.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네. 어차피 떨어졌는데 막 나가는 뭐 당연하죠. 그런 느낌. 네. 예. 그리고 물론 명분은 그겁니다. 네. 내가 물러나기 전까지 최대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라는 모양새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걸 허락을 해줬는데 트럼프 측에서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열받은 겁니다. 별 뻗칠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지금 휴전 딱 준비하고 있는데 야 막판에 미사일을 이렇게 쏴? 예, 죄를 뿌리고 가네 바이든이 이러면서 실제로 트럼프 인수팀에서 굉장히 화를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뭐 인접 국가긴 한데 그 트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 네. 상당히 좀 비판하는 것 같거든요. 이분이 갑자기 또 등장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에르도안 대통령도 사실 성향으로 따지자면 바이든보다는 트럼프에 가까운 분이거든요. 푸틴, 에르도안, 트럼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자, 튀르키예는 사실 그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중재를 위해서 굉장히 깊숙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결국 그 중재가 하나도 먹히지 않았죠. 네. 자, 트럼프가 들어와서 어차피 휴전이 될 거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빨리 그 휴전에 숟가락을 얹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일단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가 제일 먼저 푸틴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아니 너 미쳤냐 지금 푸틴한테 명분 주긴 있다. 네가 전화를 하면. 근데 이건 뭐냐면은 어차피 지금 미국 중심으로 휴전이 들어가는데 우리 그동안 계속 지원했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줬는데 이 상황에서 모든 공을 트럼프만 가져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 발빠르게 들어가가지고 무슨 얘기냐 평화에 대한 얘기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가락을 얹은 거고요. 에르도안 대통령 역시 야 이거 초기부터 우리가 중재에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이거 트럼프가 모든 공을 다 차지하게 하면 안 된다. 자, 지금 그런 눈치 싸움이 굉장히 발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중재. 예. 그쪽에 숟가락을 빨리 얹어야 되는 겁니다. 외교는 참 이런 거네요. 정말 실리, 명분 이런 거 당연합니다. 잘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당연한 결국은. 겁니다. 예. 참 러시아로 잠깐 가보면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한한테 사자 불곰 한 70여 마리 동물을 선사했어요. 네. 이것도 사실은 전 놀랍기도 하고 되게 이게 밀착한 것 같잖아요. 곰은 러시아입니다. 푸틴 사자. 대통령이 되게 그리고 좋아하죠. 북한에서 이런 거 좋아할 것 같거든요. 네. 김정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면이 세워지겠죠. 네. 북한 내부적으로 어떻게 체제 선전을 하냐면은 이것 봐라. 우리 위대한 위원장 동지께서는 세계 강대국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이렇게 가깝다. 친하다. 네. 그러면은 북한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리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래 곰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네. 예, 우통 벗고 곰이랑 막 있는 사진 찍고 막 호랑이랑 막 있는 사진 찍고 막 이러시는 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친한 의미로 보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동물들을 북한에 선물한 게 북한 입장에서 과연 좋기만 할까? 왜냐하면 러시아로부터 선물 받은 동물들이잖아요. 예?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해야 되겠네요. 먹을 거 잘 줘야 되고.
그 죽으면 큰일 관리에 나겠는데. 그렇죠. 예. 그 관리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고 인력이 엄청나게 투입될 겁니다. 예. 그래서 실리적으로 따지면 북한 입장에서 별로 좋아할 선물은 곰이나 아니지만 사자보다는 식량을 차라리 주는 게 그런 그렇죠. 북한 예. 상황상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외교적으로 딱 보여지기에 이 네. 정도로 친밀하다 서로 예, 음흠. 이걸 보여주기에 딱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지만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푸틴은 약간 그런 이미지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고 지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러시아 큰일 난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런 거에 푸틴은 우리가 일리아 교수님의 조언을 떠올려 본다면 푸틴은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방을 약간 조롱하거나 그렇죠. 또는 굉장히 여유 있는 척을 한단 말이죠. 자기가 긴장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보여주려고 그때 하잖아요. 일리아 교수님 말씀 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긴장감 안 높아져서 우리 어차피 이기고 있어. 우리는 예. 이렇게 북한에 동물까지 동물도 준다. 미사일 선물로 줄 쏴봐. 정도로 나는 예. 동물 주고 있다. 선물 줄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여유가 넘쳐라는 거를 또 보여주기 보여주는. 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짧게 요 내용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현지 대학생 주장이 있는데 네. 요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뭐 사실 확인되는 겁니까? 아니요. 사실 확인 안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우크라이나 측의 일방적인 발표입니다. 아하. 저희가 이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항상 이제 염두에 좀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네.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모든 보도 통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침공 받자마자 앞으로 이 전쟁과 관련된 모든 소통 창구는 우크라이나 정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서방 국가들조차도 그 기자들이 현장에 잘 투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기사들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승인한 내용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북한 파병과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계속해서 일방적인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전문가들은 아직 확인 안 된다. 됐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그런 것 같은데. 예, 미국 국무부는 그거죠. 쿠르스크 주로 북한군이 들어간 것까지만 확인돼주고 실제로 그들이 전투에 참여했는지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해줄 정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 측의 발표고요. 자, 우크라이나 정부의 발표를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자, 우크라이나가 지금 에이테크임스 스톰 섀도우로 공격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가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발사를 하니까 우크라이나 정부가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ICBM을 썼다고요? 네,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바로 발표하니까 난리가 났죠. 뉴스가 막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측에서 미국 고위 관계자 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좀 더 확인해봐야 돼. ICBM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푸틴이 직접 발표합니다. 네. 우리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 이거 발사하기 전 2시간 전에 미국 측에 미리 통보했어. 홍보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렇게 거짓 선동을 할 걸 너무나 예측한 상황에서 일부러 푸틴은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근데 네. 미국 정부한테 미리 알려줬어요. 말려들었네. 미사일 하나 쏘면서 당연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전략적으로. 미국 정부가 사인을 준 거예요. 저기 ICBM이 아닐 수 있어. 아니야. 이따 다 들었어. 벌써. 그러니까요. 근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뭐죠? ICBM을 쐈습니다. 이거 거기 핵이 탑재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 된 것 같긴 한데 러시아가 지금 완전 극한을 치다 난리를 쳤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두 개도 문제잖아요. 몰라도 문제고 알았는데 이 선전을 하는 것도 문제고. 네. 이래저래 문제고. 그런 걸 푸틴이 또 이용하고. 당연합니다. 미국도 그걸 알고 있다는 것도. 하여튼 이런 측면을 보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사들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발 우리 언론이 네. 막 우크라이나 발로 계속 보도가 나오는데요. 똑같은 기사가 수백 개가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이 그 보도의 출처를 일단 보시고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사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내각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꾸려지고 있는데. 네. 자, 그 배우의 트럼프 주니어 역할이 상당한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이제 직책을 따로 맡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본인이 역할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배치하고 충성심 있는 사람들 아마 추천을 많이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1기 때는 네. 이방카 딸과 그리고 그의 남편인 제러드 사위, 쿠슈너가 사위, 예.
앞에 나섰잖아요. 네. 예, 전면에 나서가지고 실제로 백악관까지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미국 언론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어요. 네. 원래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자기 가족들을 그런 식으로 공식 직책에 앉히지 않는데 트럼프 이것 봐라 이러면서 엄청나게 욕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물론 트럼프 그런 거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전면에 공식 직책을 달고 나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공격을 받을 여지를 상당히 많이 준다는 거예요. 자, 그 일기를 거치면서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별 실속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2기 때는 지금 그 트럼프 주니어 자기 아들이 나오면서 중요한 건 아들 입장에서도 공식 직책 안 맡아도 물밑에서 다 할 수 모든 있다. 더 큰 해봤잖아. 역할 예. 다 하면서 중요한 건 경제적 이득을 엄청나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아, 그건 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자, 직책은 안 맡고 있지만 내각 지명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잡음이 많아요. 보니까 법무부 장관의 맥 게이츠 이 사람은 성매수 뭐 의혹 때문에 본인이 사의를 좀 최근에 금방 표명했다고 하고요. 네. 또 국방부 장관의 헤그세스죠. 뉴스 진행자를 시켰더라고요. 네. 이 두 가지가 좀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은 군 법무관 출신이시고 나중에 국방부 장관. 아니 이 뉴스 진행자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더 할 가능성. 전문성 있으시잖아요. 근데 못하죠. 국방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기 어렵잖아요. 네. 법무관들은 뭐 저기 그 군대에서 법률 일을 한 사람들이지 국방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네. 폭스뉴스 진행자를 이렇게 시킨다는 거 네. 놀랍네요. 이분은 주방위군 예비군 소령 출신이고요. 저랑 똑같네요. 예. 예. 자, 그런데 제가 국방장관하고 똑같은 하는 거랑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뭘 합니까? 아니 근데 그 차이가 있어요. 이 네. 헤그세스는 내가 왜 안 돼? 아,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네, 예. 내가 왜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신감이 있네요. 예, 자 지금 트럼프 인선과 관련해 가지고 매일같이 뭐 엄청난 뭐 논란거리가 쏟아지잖아요. 네. 그 어떤 사람이 거기에 적합하냐 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느냐 이 뉴스들 계속 보고 계신데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그런 거 아무것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왜? 자 트럼프는 철저한 독재 성향. 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본인이 지난 임기 때 계속 입 밖으로 내뱉던 말이 그거예요. 나는 저 시진핑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너무 부럽다. 네. 예, 부럽다고. 너무 부럽다.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네. 자, 그 중요한 자리에 어떤 사람을 앉히느냐가 아주 민주적인 정치 시스템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 사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자, 트럼프 하의 내각은 결국 트럼프가 결정하는 것들을 실행해줄 실행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주니어가 그 이야기를 했죠. 우리 아버지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뽑을 거야. 예.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잘 알고 우리 아버지가 결정을 할 거야. 예.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뭐 거기에 충성하면서 따르면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게 별로 좋지 않을 텐데요. 이 논란을 누가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미국 주류 언론들이잖아요. 네. 트럼프는 늘 얘기했습니다. 미국 주류 언론들은 어차피 지난 대선을 통해서도 확인됐지만 민주당 지지 성향이잖아요. 공표한 바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얘기했던 게 주류 언론들은 늘 나를 흠집내지 못해서 나를 악마화시키지 못해서 안달난 애들이야. 어차피 나의 지지자들은 그 뉴스의 말을 믿지 않을 거야. 거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상원 인준을 통과해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지점이거든요. 예. 근데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53석 그리고 민주당이 47석으로 일단 다수당이 되긴 했어요. 근데 공화당 내부도 무조건 다 트럼프 성향의 의원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무부 장관은 그만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인준 통과 못할까 봐. 예. 맥 게이츠가 가장 큰 문제가 예. 됐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맥 게이츠가 공화당 상원 의원들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안 될 것 같아서. 그죠? 이거는 트럼프 측이 일정 정도 노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안 될 사람들 쫙 내세워 놓고 앞에 해놓고. 막 난리를 치면은 어허. 좋아. 그러면 한 명 정도는 우리가 빼줄 테니까 나머지는 통과시켜.
전략적으로.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래 해석이 되네요. 그러고 자, 보니까. 트럼프 주니어한테 물어봤어요. 네. 아니 지금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니들 너무 함부로 임명한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이제 지명자들 탈락되고 나면 너 어떡할 거야? 이랬더니 걱정하지 마. 우리는 한 직책에 10명에서 12명 정도의 후보들 군을 다 갖고 있다. 미리 가지고 있어. 아무 와,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한번 해보니까 정말 편하게 하네요. 한 번 하고 4년간 쉬면서 얼마나 계산했겠습니까? 와신상담을 했죠. 예. 야, 자 인선 얘기 좀 더 하면 눈에 띄는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 내정이 됐는데, 자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할 것 같고 외교 안보 문제 직접 나선다고 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저는 이 머스크가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눈여겨봐야 돼. 예. 왜냐하면은 잘 보시면 머스크는 예전에는 민주당을 지지를 했었거든요. 네. 본인이 어쨌든 전기차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민주당도 욕하고 트럼프도 욕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7월 13일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피격당한 그 사건을 아하. 기점으로 갑자기 확 트럼프를 공식 지지하고 나서요. 이때까지만 해도 머스크가 워낙 기행을 일삼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돌발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여졌지만, 저는 최근 들어서 머스크가 괴짜인 척하는 천재가 아닐까라는 확신을 천재입니까? 조금 더 가지게 됐는데요. 예. 왜냐하면 자, 머스크는 중국에 굉장히 큰 테슬라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자, 이 머스크가 친중국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이상하게 머스크한테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줬어요. 원래 중국에서 사업을 들어갈 때는요, 중국 현지 업체와 손을 잡고 들어갑니다. 외국 그렇죠. 기업이. 예. 그리고 중국 현지 업체가 51%, 네. 외국 기업이 49%까지밖에 못 가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머스크가 머스크는? 네. 만든 공장 기가팩토리 같은 경우는 100% 소유를 해줍니다. 그 친중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난 4월에 중국 방문하면서 막 시주석도 만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트럼프거든요. 네. 트럼프는 내가 다시 돌아오면 중국산 제품에 뭐 100%, 200% 관세 관세. 붙일 거야 이러고 난리쳤는데, 머스크는 중국에서 엄청난 전기차를 생산하는 사람인데 어쩌면 상극인데 왜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를 했지? 좀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 자, 같은데. 그리고 한 2년 전에 머스크가 일찌감치 트위터를 인수를 하죠. 네. 그러니까 X로 바뀌었지만 예. 지금. 그때만 해도 와, 얘가 참 이제 이런 것까지 손을 뻗긴 저도 했는데. 사실은 별의별 걸 다 하네. 이게 그렇죠. 가치가 그래 크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스페이스 X라고 네. 해서 우주 개발. 네, 예. 하고 있죠. 그리고 스타링크라고 해서 위성 사업도 하고 예. 있습니다. 대단해요. 근데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일단 2019년에 트럼프가 우주군을 창설합니다. 예. 그러면 그 우주 산업은 결국 어디랑 하게 될까요? 스페이스 X랑 하게 될 겁니다. 예. 자, 그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타링크 수천 개의 위성이잖아요. 예.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미국하고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머스크는 이걸 통해 가지고 러시아 측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 세계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는 어쩌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머스크를 이용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 예. 자, 트럼프 쪽에 붙은 이유가 본인이 중국 쪽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미국 대선에서 본인이 원하는 후보를 밀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X를 인수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순서대로 차근차근 천재네.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아니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아니 머스크 미국 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 보조금 없앤다는데 트럼프가, 그러면은 테슬라도 피해를 입는 건데 왜 머스크 지지야 했는데 그게 알고 아니었다니까. 보니까 네. 그런 어떤 속내 계산들이 있다. 다 있을 수 있고요. 있다. 예, 다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는 이미 미국 시장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전기차 업체입니다. 보조금을 다 삭감을 해버리면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다 업체들도 어렵죠. 다 똑같이. 똑같아요. 예. 네. 그러면 그 와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테슬라는 가장 피해를 피해가 덜 보죠. 예, 덜 보죠. 그건 적다는 맞습니다. 거죠. 다 같이 피해 보는데 뭔 문제입니까? 우리만 피해 보는 거 아닌데. 당연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돌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머스크는 본인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요. 네. 더불어서 머스크가 이란 대사를 만났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란 대사를 자기가 예. 자,
트럼프하고 이란은 사이가 안 좋죠.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귀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란이랑 앙숙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은 이번 대선에서 미국 민주당 정부가 계속해서 정권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란 내에도 어쨌든 온건파, 그러니까 미국 제재를 해제해가지고 이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당선이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머스크가 트럼프가 다시 돌아와서 이란과 관계가 어떻게 될까 주목하고 있는데 비밀 회동을 이란 대사와 만나서 했단 말이죠. 근데 이란 대사가 여기서 머스크를 만나서 한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뭡니까? 너 사업을 이란 쪽으로 좀 가지고 들어와. 갖고 오라고요? 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와. 미중 무역 전쟁을 트럼프가 막 일으킬 때 예. 가장 거기에 반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중국 내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가들이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지금 시대는 기업가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와 관계가 미국에 안 좋아지게 되면은 미국 그 다국적 기업을 가진 CEO들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네. 그거를 사실은 중국에서도 계속 그 기업가들을 압박을 한 거였어요. 너네가 가서 머스크를 압박해라라는 네. 식으로. 자, 이란 측에서 머스크한테 사업체를 가지고 들어와라.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우리를 말려 죽일 정도로 다시는 그 정도의 압박을 가할 수 없게 해달라.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전략적이네, 또 네. 이란도. 자,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럼 머스크 사업만 유리하게 해주고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얻을 게 없는데 그걸 해주겠어? 트럼프는 뭘 얻습니까? 제가 트럼프 주니어가 네. 뒤에 빠져 있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예. 실속을 얻기를 원하고 결국은 그게 경제적 이익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는 철저히 사업가입니다. 아하. 자기 아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경제적 이익을 논할 텐데요. 자, 머스크가 아마도 트럼프를 유혹한 데는 그 사업적인 부분이 굉장히 컸을 있을 거라는 것이다. 네. 사업가 중에 대단한 천재 사업가 머스크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